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1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일단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압류 당시 압류 조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틀렸어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뒤쪽에 보시면은 정리된 게. 자,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요 길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일단 압류 등기 혹은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문제인데,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일단 요 내용까지 하면 지금 이 문제는 다 풀려요. 볼게요. 자, 압류 조서에 기재된 체납액 딱 그 숫자, 그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잖아.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알았죠? 3번 이런 게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2번이 맞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압류가 미칩니다. 압류하고 나서 그 후에 체납이 됐어. 그것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압류한 거 매각해서 그 후에 압류 시점 이후에 생긴 체납액도 없앨 수 있다고요. 충당할 수 있다고. 여기 4번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압류 당시 재산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딱 그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됐죠? 1, 2, 3, 4번은 2번 정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요 보기들 하나씩 숙지하시고 5번 짧게 이렇게 치고 해야 됩니다. 징수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자, 재산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한테 도달될 때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요. 등기할 재산은 등기하고 압류 등기하고 등록하는 건 등록한 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다시 한번 보세요.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짧게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 자, 확정 전 압류예요.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일단 밑에 발음이 어렵네요. 확정 전 보전 압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확정되고 나서 압류를 해야 돼. 확정이라는 게 뭐라고? 성립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결정된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내가 세금 낼 게 있구나 라는 게 정해지는 거야. 그걸 성립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구나, 그게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 그러고 나서 얼마 내야 되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게 체납되잖아. 그리고 그 체납됐을 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서 독촉을 하고, 독촉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독촉납부기한 지난 시점부터 압류할 수 있는 게 보통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또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확정 전인데 압류할 수 있대요. 우리 국세를 지키기 위해서 보전한다라고 하잖아. 국세를 일실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확정 전이지만 압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언제? 여러분 일단 아까 전에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뭔가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라고? 납기전 징수죠. 그래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거잖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체납자한테 납부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빨리 내세요 라고 하는 게 납부 기한 전 징수였죠.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어렵다는 거야. 뭔가 위태위태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 지금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아니고 납세자한테. 그래서 국세가 확정된 걸 기다리고 있으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지금 뭔가 인정될 때는 어떻게? 요것도 중요해요. 일단 금액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압류할 수 있다. 요게 또 포인트죠. 뭔가 지금 일시를 될 거라고 지금 막 예상이 돼서 위태위태한 사유가 체납자 아직 아니라더라도 발생했다는 거야. 뭔가 그 납세자한테. 그래서 확정되거를 기다리면은 일시될 것 같아.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걸로 판단했대요. 그때는 압류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 전제 조건이 뭐?
일단 금액을 알 수 없잖아. 정확하지 않죠.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들이라고 일단 추정 금액 안에서 압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확정 전 보전 압류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좀 이 제도 자체가 조금 잘 설계돼야지 합리적으로 운영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다 압류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한테 야 요런 것 때문에 확정 전 압류를 했다라고 통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했는데 요걸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 이건 지금 필수적 해제 사유예요. 무조건 해제해야 돼. 밑에 이런 게 있으면. 가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머스트. 알았죠? 보자.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했대요. 그리고 야 지금 뭔가 상황이 내가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 건 인정하는데 지금 그거 압류하면 내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압류가 아니고 확정 전 보전 압류니까 내가 요거 납세담보 제공할게요. 나를 믿으세요. 압류 해제해 주세요. 라는 거야.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납세담보를 제공했다는 거는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든든하다는 거야. 담보가 이제 생겼어. 해제해 줘야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납세자가 지금 어렵지만 자기가 납세 담보를 구해와서 제공했대.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 오케이, 해제합니다.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나 보세요.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도 특이하게도 이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경우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 언제 확정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조만간. 그죠? 보세요. 압류를 했어요.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했다고. 근데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확정이 안 된대. 여러분 이러면 너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가죠. 안 된다는 거야. 나 법으로 그래 지금 국가에서 뭔가 사정이 생겨서 확정 전이지만 납세 의무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지만 압류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거 확정 3개월 안에 돼야 된다. 만약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확정이 안 되면 이거 압류 풀어야 돼. 라고 법에 정해놓은 거라고요. 됐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하고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가 이제 확정됐어요. 그 경우에 압류한 재산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엔드 요건으로 납세자가 신청해. 그러면은 어때?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해서 나라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납세자가 이렇다는 거야. 아, 알았어요. 이제 확정이 돼서 금액이. 그럴 때 그 납세자가 그걸로 내세요. 그 확정 전 보전 압류 하신 거 그걸로 내세요라고 신청을 했대. 그러면은 국세를 징수한 걸로 보면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모든 압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전 돈을 압류했을 때 그걸로 그냥 치면 될 거 아니야. 납부한 걸 보면 될 거 아니야. 돈이니까 바로. 그리고 납부기한에 출심이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이 경우인 거야. 이 두 경우의 재산인 경우에 한해서 납세자가 그걸로 내주세요 하면 오케이 받은 걸로 할게 라고 징수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내용 정리했습니다. 취지하고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해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확정 전 보전 압류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아까 봤잖아. 위태위태한 경우 뭐 납세관리인 지정하지 않고 해외로 가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2번 금액을 모르잖아. 확정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압류해야 돼요. 물론 이 추정은 합리적이겠지. 그냥 과대하게 이만큼 될 것 같아요. 확정이. 그러면 안 되겠지. 합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 이 금액 정도로 확정될 거로 추정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압류해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세무서장이 미리 지방청장님께 승인을 받아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는 거야.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지방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지. 4번 압류를 했는데 확정 전 압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확정이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해제하여야 합니다. 강제예요.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2개월 아닙니다. 4개월 아닙니다. 아마존 같네요. 아마존. 그 뭐였지? 아마존 노래 같네. 아닙니다. 2개월 아닙니다. 4개월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왜 아마존이 떠올랐지? 뭐 아무튼 그 노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됐죠? 5번.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야. 자, 이때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럴싸하죠. 근데 아니야. 일단 금전이고 추심 가능한 유가증권 뭐 이런 재산의 조건은 충족했어요. 지금 가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요 되게 그럴싸하게 페이크를 쓰신 거예요. 요거 속임수. 그지? 세무서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요 밑에 봐봐.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충당할 수 있다고요. 그 재산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납세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거야. 세무서장이 이걸 직권으로 그냥 충당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당할 수 없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압류 금지 재산. 아까 전에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한대. 농업, 어업. 이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분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이런 거 압류하면 되겠습니까? 뭐 압류할 수 있다? 아니야. 여러분 이 표현이 1번의 표현이 여러분 예전에 무슨 조건부 있었잖아.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 2020년까지 그런 거 있다고 했지. 절대적 압류 금지, 뭐 조건부 압류 금지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아예 없다고. 그 구별이 없이 그냥 아래 밑에 여기 있는 이런 재산들은 전부 다 압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결론 이거야. 어업에 관련한 어망 이런 거 압류할 수 없어요. 결론 이거야 그냥. 됐죠? 2번.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 당연하죠. 농업기구 이런 거 압류하면 안 돼. 압류 금지 재산이다.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다. 맞아요. 전문직 종사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 압류 금지다. 맞아요. 인감도장. 이거 압류해서 뭐 하겠어요? 나라에서 이걸 압류해서 뭐 하겠어? 직업에 필요한 도장 압류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밑에 항목들이 있으니까 혹시 체크하실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되셨죠? 넘어갑니다.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필요해요. 압류 재산의 선택에 관한 거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 밑에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압류 대상 자산에 대한 이론입니다. 빨리 할 거예요. 우리 훑어볼 거야. 자,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그리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1번, 2번, 3번 요 요건이 동시에 돼야겠죠. 자, 납세자의 소유 재산이어야 돼요.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니어야겠죠. 오케이. 초과 압류는 금지됩니다. 원칙이에요. 국세가 10억인데 100억짜리, 200억짜리 계속 압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 국세를 징수하기 필요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요 전제 조건이 아니고 추가적인 요 다만 보세요. 다만 여러분 불가 분물.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10억짜리야 지금.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국세가 10억인데 다이아몬드가 17억짜리가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대요. 뭐 엄청 큰 게 있대요. 뭐 몇 캐럿 이런 건 전 상상도 못해요. 아무튼 이때 17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근데 20억짜리로 갈게요. 심플하게. 2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대요. 재산이. 그런데 그걸 가가지고 20억짜리 갖고 계시네요. 자, 절반 가져가겠습니다. 절반을 딱 가져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절반 깬다 그러면 뭐 깨지겠죠. 다이아몬드도.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되죠. 가치가 상실될 거 아니야. 20억짜리 캐럿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로서 있으니까 10캐럿짜리 두 개보다 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 불가분물.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그치? 20억짜리 다이아몬드 쪼갠다고 해서 10억짜리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쪼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자산 자체로서 이 사람 건데. 그죠? 불가분물이라는 거야.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0억짜리 있는데 그러세요? 20억짜리는 초과 압류니까 10억 국세가 10억짜리인데 20억짜리 가지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압류 못하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압류할 수 있다. 요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과하게 초과하게 압류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10억 국세 체납이 있는데 20억짜리 다이아몬드 딱 그 재산 하나밖에 없어. 너무 초과니까 압류 안 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압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는 최대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가능하다면. 알았죠?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 질권 등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 아셨죠? 요것도 원칙으로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숙지합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표현 자체에 어색하지 않게 숙지하도록 합시다. 자, 요런 거 문장들 하나씩 봅시다. 압류재산이 공유물이야.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대.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압류하면 돼요. 그리고 강제징수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체납자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막 설명을 드릴 때 체납자가 마음대로 뭐 나 이거 압류해주세요 저거 압류해주세요 라고 선택 강제로 난 이거 아니면 요건 압류 안 할 거야. 이건 안 돼. 그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강제징수의 집행에 지장이 없다면 크게 무리스럽지 않다면 체납자가 뭐 A를 압류해도 우리는 국가 입장에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고 B를 징수해도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면 체납자가 지정해서 제공하는 걸 압류해야 한다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거 있죠.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 사유 중에 체납자가 다른 거 제공할 테니까 기존에 압류했던 거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 설명드리면서 납세자가 난 이건 무조건 압류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줄 테니까 무조건 내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강제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때는 국가로서는 무차별하다는 거야. A를 압류하든 B를 압류하든 국세를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체납자가 이걸로 하시죠 라고 하면 그걸로 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봐봐.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환가, 보관, 인도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강제징수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하다면 당연히 납세자의 생계 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적은 재산을 선택해야겠죠. 오케이. 봅시다.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맞아요. 환가, 돈으로 바꾼다는 거요. 가치 있는 돈으로 바꾼다는 거. 보관, 인도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해야겠죠. 당연히. 4번. 강제징수의 집행이 지장이 없는 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압류한다. 원칙 맞아요. 강제징수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체납자가 지정해서 제공하는 재산 압류하여야 한다. 맞아요. 전제가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조건 체납자가 지정하는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제가 다 있잖아.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발적인 체납액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 압박을 줄 수 있게 생계 유지에 곤란하도록 사업 계속에 지장이 많이 가도록 압류해야 된다. 틀렸어. 읽어보면 아닌 거 알겠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정의롭지 않잖아요. 오케이. 3번은 틀린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163번. 압류 매각의 유예예요. 옳지 않은 것은 압류 매각의 유예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곤란한 거야. 뭐 그런 게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강제징수의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더라도 압류나 파는 매각을 일시 해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유예 사유는 가 아니면 나예요. 유예 사유는 체납자의 신청 혹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압류 매각의 유예.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한대요. 기준에 해당한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하는 것보다 이거 압류 안 할 테니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서 천천히 갚아라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를 주면 네가 갚을 수 있겠지 라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예 대상이 되는 국세는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은 국세이기만 하면 돼요. 압류가 이미 행해졌는지 아직 전인지는 상관없어요. 압류 후에도 유예할 수 있고 압류 전이어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유예 절차는 이렇게
납부 기한 등 연장의 통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성실 납세자가 납부 계획서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계획대로 잘 할 거라고 믿으니까 납세 담보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게라는 거예요. 압류, 매각은 일단 뭐 당연한 거, 매각도 포함되는 거니까 일단 압류로만 표현해 볼게요. 압류 유예 효과는요. 압류 유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예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예 기간 내에 유예했다고 해서 아예 한 푼도 난 안 받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유예 기간 내에 분납하세요 라고 분할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효력이에요. 압류를 유예했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고지의 유예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납기 연장하고 다르다고.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이 압류 유예 기간에도 납부지연 가산세 0.02% 하루하루마다 면제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해서. 압류 유예해줘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해가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거.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2%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요거는 내라 추가한다는 거야.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 압류 유예해줬으니까 뭔가 이런 것도 다 면제해줘야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아까 전에 면제하는 건 그거였죠. 예를 들면 납기를 연장해줬어. 이때는 뭐 안 한다고? 납부기한 미뤄줬으니까 예를 들면 납부기한 미뤄줬으니까 뭐 압류 안 해요. 그리고 미뤄줬잖아. 요 납부지연 가산세 안 낸다 라고 했지. 근데 이 경우는 달라. 압류만 안 해줄 거야. 압류만 밀어줄게. 네가 이 재산이 있어야 오히려 뭐 더 잘할 거니까 잘할 거리가 믿으니까 압류만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체납된 상태 그대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0.02% 하루마다 이거는 내라라는 거야. 체납액은 커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 하고 뒤에 하나 더 볼 게 있나요?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1년 이내라고 했죠? 1년 이내라고 했는데 특례로서 이 친구들은 조금 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2년 이내로 할 수 있어. 늘릴 수 있다고. 이 경우에는 알았죠? 다음의 요건 가나를 모두 갖춘 자. 가나를 AND 요건으로 갖추고 세목은 여러분 뭐? 법, 소, 부 및 법소부에 부과되는 세목. 세목도 한정돼요. 우리가 뭐 상속 증여세 이런 거는 재산에 관해서 어떤 내는 거니까 그거 말고 법소부에 관해서 한해서 법소부에 한해서 요건, 가나를 AND 요건으로 모두 만족한다면 유예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늘릴 수 있다라는 특례야 이게. 중소기업이고요. 그 사업장이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지역, 특별재난지역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그 압류 유예기간을 1년 아니라 2년 이내로 더 길게 볼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한대요. 그 기준에 해당한대. 그게 첫 번째. 그게 아니더라도 2번. 분석해 봤더니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여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구나. 압류 안 하고 좀 이제 유예해주면 압류를 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징수할 수 있겠구나. 이때는 압류 혹은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두 경우라고 했잖아. 압류, 매각의 유예는 이 두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야. 다만 아까 전에 봤죠. 성실 납세자로서 뭐 분할 납부 계획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인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납세 담보 요구할 수 없다. 요거는 예외적으로서 있는 거니까 지금 2번이 일반론적으로서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유예 기간 기본적으로 1년이었고 어떤 경우 중소기업이면서 힘든 뭐 재난지역 이런 곳에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세목 모든 세목 아니야. 법소부 또 법소부에 부과되는 세목 그거에 한해서 2년까지 늘릴 수 있었어. 유예기간은 9개월
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중소기업 2년, 이거 아니죠. 유예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이내야. 아니죠. 압류 매각의 유예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체납자가 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땡.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땡. 그죠?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했더라도 뭐는 면제하지 않는다? 이 유예기간 동안의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하루마다 0.022%씩 증가하는 체납액은 면제주지 않는다. 부과된다. 요거 비교하셔야 된다고 했지. 아까 전에 납부기한 자체를 밀어주는 연장해주는 경우에서는 압류도 안 하고 가산세도 부여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봐주기로 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압류만 유예해주는 거예요. 됐지? 아까 그거하고 다르다고. 비교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집중력 있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 암기가 필요해요. 동산은 세무 공무원이 점유할 때 맞습니다. 요거 다 뒤에 정리했어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세무 공무원이 점유한 때, 세무 공무원이 동산 유가증권을 가지고 가진 때 점유했다고 하죠. 점유한 때 1번, 2번. 유가증권 뭐야? 유가증권 발행기관에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어 등록된 때 아니라고요. 동산하고 유가증권은 둘 다 세무 공무원이 점유하면 돼. 그냥 실무를 점유하면 된다고요. 됐죠? 2번이 정답이에요. 무채재산권은 압류의 등기 등록 완료 시 혹은 재산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요. 부동산 아까 했죠? 언제?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채권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제3채무자 이러면서 막 그려서 설명드렸잖아. 채권은 채권 압류했다는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된 때 효력이 생겨요.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국가고요. 채무자. 이러면 헷갈리겠다. 뭐 국세에 있어서의 채무자이긴 하지만 납세자. 그러니까 이게 체납자겠죠? 그러면서 이 납세자가 채권자이기도 한 거야. 누군가한테 채무자가 있고 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둘이 관계가 있고 국가도 이 납세자랑 까만색으로 주고받을 그게 있고요. 이 경우에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짧게 국가가 이 채권을 얘가 채무자가 갚아야 될 채권을 지금 압류했어. 그럼 이 채무자한테 야, 너 있잖아. 여기 납세자 이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채권 있지? 그거 내가 압류했거든. 그걸 통보를 해야 돼요. 채권 압류했다는 통지서를 제3채무자한테 보내야 된다고. 송달되겠지. 그 송달된 때 이 채권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이 3채무자가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그지? 이제 더 이상 그 채무 이 채권자한테 기존에 있던 채권자한테 갚으시면 안 돼요. 나라가 말하는 거야. 그거 나라인 제가 압류했거든요. 저한테 갚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야. 혹시 이 통보 받고 나서 채권자한테 나는 모르겠다 하고 네가 갚더라도 나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라는 거. 그러니까 효력 발생 자체가 언제 생기겠어? 이 3채무자. 이 3채무자가 여기 이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제3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송달된 때 이 채권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스토리가 필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됐죠?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또 설명이 나왔어.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공무상, 직무상 필요한 도장 압류하면 안 돼요. 체납자,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압류 안 돼요. 자동차. 토지 임차에서 겸업으로 농업을 하고 있어. 농업기구 압류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5번 주의하자고 했죠. 발명에 관한 것인데 공표된 것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없다고.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4번. 사망급여금으로서 1천만 원의 사망급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아니야. 확인합시다. 4번.
사망보험금 중 1,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읽어보시면은 1,000만 원을 여기 1,000만 원의 사망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분도 압류할 수 없다는 표현이잖아 이게. 아니죠. 1,0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지만 1,000만 원을 제외한, 즉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게 돼요. 됐죠? 우리 압류조서 옳지 않은 것.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때는 대상 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압류조서와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다만 참가 압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잖아. 됐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대상 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압류조서,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참가 압류의 경우에는 아니야.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압류조서에 대해서 우리 다 했으니까 2번. 압류조서는 그 자체가 압류의 효력 요건이 아니야. 그냥 그 압류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증명에 불과하다고.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했었습니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적어야 돼. 맞습니다. 또 2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압류조서는 그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의 어떤 필수적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맞습니다. 수색하고 나서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조서에다가 수색의 뜻, 수색의 목적, 수색한 장소를 부기해라. 맞아요.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독촉을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요거 기억나죠?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언제 압류할 수 있나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 그럼 지정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부 고지를 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독촉을 해요. 그래 독촉 납부기한까지 내세요 라고 해. 근데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그때 압류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기본적인 절차인데,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이 경우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특이하게 독촉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게 지금 1, 2, 4, 5번이에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전 전 압류, 납기 전 징수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물적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처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뭐다? 요 네 경우는 독촉 없이 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납기 전 징수 했죠?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납기 전 징수, 뭐 납세 관리인 설정하지 않고 해외로 간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 있었잖아. 그 사례 해서 기간에 납세자가 갖고 있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단축해서 빨리 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뭔가 국세가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다급한 경우야. 독촉 없이 재산 압류한다. 아까 했던 거야 이거. 기억나시죠? 납기 전 징수 2번 확인했고요. 나머지도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확전 전 발음이 제일 어렵네. 확정 전 보전 압류. 이것도 여러분 사유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고 확정되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위험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할 수 있다. 이때도 독촉 없이 압류할 수 있다고 했지. 특이한 경우라고 했잖아. 이 경우는 독촉 전이기도 하면서 확정도 되기 전이야. 훨씬 전이겠지. 그러니까 그지? 우리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법정 납부기한 때 납부하고 이런 스토리가 흘러가는 건데, 확정이 되기도 전인데 압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였잖아. 당연히 독촉 없이 하는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1번도. 됐죠? 그리고 독촉의 예외가 있다고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세법상, 국세징수법상 정해져 있어. 납부 기한 전 징수하는 경우. 아까 봤던 거예요. 그리고 국세가 1만 원 미만이야. 너무 소액이라는 거야. 그리고 3번 여기. 국기법 혹은 개별 세법에 따라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N은 독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거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맙시다.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국기법에서 보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요거를 숙지하는 걸로. 독촉의 예외로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 예외구나. 이게 독촉 없이 압류가 되겠구나. 요렇게 여기 4번이고요. 5번은 이게 납세 담보에 의해서 징수하는 경우에요.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했대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내가 혹시 세금 못 내면은 그 담보 낸 걸로 뭐 충당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야. 맡겨뒀다는 거야. 근데 그 경우에 납세 담보를 제공받는 국세를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했대. 그러면 당연히 그 담보로서 징수할 수 있잖아. 뭐 독촉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처음에 약속한 거야. 국가랑 납세자가 약속한 거야. 제가 믿어주세요. 납세 담보 걸어둘게요. 제가 기간까지 만약에 그 세금 못 내면은 맡겨둔 거 그걸로 하세요 라고 미리 다 돼 있는 거야. 약속이. 이 경우에는 독촉 안 하고 그래? 약속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나라가. 독촉 없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연대납세 의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었잖아 막. 연대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충적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주된 납세 의무자야. 국가가 A, B, C가 3명 있고 각각 연대납세 의무야. 국가 입장에서 만약에 100억이 고지를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받든 100억만 받으면 돼. 국가는. 만약에 A가 100억을 다 냈으면 A, B, C의 의무가 동시에 사라져요. 그 후에 자기들끼리 정산하는 거는 차후의 A, B, C 자기들끼리 문제야. 그런 경우라고 했죠. 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A, B, C 중에 대표자가 있으면 서류 송달은 이거 국기법에서 또 할 거야 이거. 대표자한테 보내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뭔가 국세에 관한 서류를 보내요. 대표자가 없다면은 국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한테 한 명한테 보내면 돼. 그런데 아까 했던 게 이거야. 다만 돈 내라는 이거 진짜 크리티컬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납부고지 그리고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이 국기법하고도 이어지거든요. 요거는 국기법에서 다시 할 거야. 하지만 알아두자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 연대납세 의무는 뭐라고? 연대납세 의무자는 각각 전부 다한테 납세 고지하고 독촉도 해야 된다고요. 3명이 있다면 각각 계속 납세 고지 각각 하고 독촉도 ABC한테 해야 된다고요. 각각. 그러니까 독촉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연대납세 의무자 각각한테 전부 다 독촉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자의 포인트는 방금 그 각각 독촉해야 된다는 것도 포인트고 요 내용. 납부 고지와 독촉이 아니라면 각각 하지 않아도 돼. 기본적으로는 대표자한테 하면 되는데 세금 내라는 납부 고지와 독촉 왜 안 내냐? 이번에 진짜 내야 된다라는 독촉에 할 때는 전부 다 각각 해야 된다는 거. 송달을. 요거는 국기법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는 한 번에 다 봤어요 이제. 됐죠?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한 큐에 여러분 갑시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과세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제공된 때 볼게요.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다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불복 청구,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이더라도 공매할 수는 없지만 압류 가능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압류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압류한 재산을 공매, 팔아치우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주의합시다. 심판 청구 중이라고 해서 압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는 못해? 압류한 거를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팔아버릴 수는 없다고. 아직 심판 뭔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압류는 하되 팔아버리는 행위까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압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불복 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는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매각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공부합시다.
여러분 2, 3, 4, 5번은 모두 세법에서 인정하는 연장기간 혹은 유예기간에 해당해요. 그래서 2, 3, 4, 5에 해당하다면은 국가에서 좀 기다려줄게 라는 거거든. 그래서 압류할 수 없다는 거야. 읽어볼게요. 납부고지 파란색으로 납부고지 유예하고 있어요. 압류 매각 유예에 따라서 압류를 유예하겠다고 유예 중이야. 여러분 압류 유예해줄게 라고 해놓고 압류할 수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는 압류 유예해줄게 라고 해놓고 슬쩍 아니야 속았지 라고 다음날 가서 압류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야 그냥 당연한 거야. 2, 3, 4, 5번은 연장기간을 해줬다니까. 나라에서 납부기한 연장했다니까. 2, 3, 4, 5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나라에서 인정했다니까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압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도 주의하라고요. 매각은 할 수 없어요. 압류한 거를 팔아버리면 안 돼? 그럼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압류해서 갖고 있어. 근데 어떤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 청구가 진행되다가 확정이 됐어. 국가 승했어. 그럼 압류가 유지될 거고 납세자가 이겼어요. 국가가 패했어. 그럼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는 해야 된다는 거야. 매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압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압류 해제. 여러분 요거 또 나온 거야. 아까 전에 필수적 압류 해제. 무조건 압류 해제해야 되는 경우 있고 선택적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이 경우 압류 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경우가 임의적 압류 해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봅시다. 1번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필수사항이죠. 됐죠? 2번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 3자가 그거 체납자 거 아닌데 제 거예요 라는 갑자기 3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한대. 근데 그게 그냥 주장만 한다고 인용되는 게 아니고 판단해 봤더니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어때? 그건 일단 애초에 체납자 게 아니야. 압류하면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됐다는 거야. 사후에. 그럼 당연히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여야 해요. 강제예요. 4번 기타 법률이 바뀌어서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이 전액이 면제됐다. 오케이. 하여야 하죠. 해제. 이제 더 이상 체납이 없어진 거야. 압류해야죠. 압류 해제해야죠. 오케이. 5번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및 유가증권으로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참가 압류했대. 그러면은 세무서장은 이를 선순위로 참가한 행정기관에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 잠깐 볼게요. 참가 압류에 관해서 참가 압류의 해제 이거예요. 선행 압류 기간 이 압류를 해제했어요. 그게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데 먼저 압류했던 친구가 나는 손 뗄게 라고 손을 뗐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참가 압류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잡고 있다고 하면 내가 처음에 압류회사가 내가 동산이라면 내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난 여기서 손을 뗄 거야. 선행 압류 기간. 나는 뗄 거야. 그렇다면 참가 압류한 관할 세무서장한테 요거를 넘겨줘야지. 나는 이제 손 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참가 압류했으니까. 너도 압류의 조건을 갖췄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넘기면 돼요. 됐죠? 그 말이야 이거. 그 말입니다 이거. 선행 압류 기간이 참가 압류를 손을 뗀다면은 선순위로 참가한 행정기관에게 그러니까 참가 압류 들어온 그쪽에 넘겨야 된다는 거야. 동산이니까 갖고 있다가 나는 손 뗄 거라면은 그거를 넘겨줘야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다. 3번 봅시다. 보관 중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관계 재산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압류 해제 당시 물건이 존재했던 장소에서 인도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거 처음 보는 문장이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압류 해제. 여러분 여기 민법하고 연결돼 있는 거라서 조금 이제 낯선 문장인데 한번 기회가 됐으니까 공부를 합시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관계 재산을 압류 해제했으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돌려주냐? 그게 지금 이슈예요. 인도할 당시 물건이 소지하는 장소에서 하면 돼요. 그죠? 압류 해제를 결정했어. 그리고 결정했는데 인도 당시 물건이 소지하는 장소에서 하면 된다고요. 인도 당시 그 장소에서 하면 돼. 그런데 다만 관계국세의 부과 취소 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뭐 압류 당시 물건이 존재했던 장소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기본적으로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지하는 장소에서 하면 돼. 근데 다만 그 압류 해제의 사유가 국가한테 있다는 거야. 그 사유가. 그때는 압류 당시 물건이 존재했던 장소에서 해야 돼. 그렇지? 국가가 뭔가 책임이 있어서 그걸로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거니까 압류할 때 가라는 거야. 압류했던 장소로 가라는 거지. 국가 네가 잘못해서 이거를 뭔가 잘못이라기보다 아무튼 사유가 있는 거니까,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는 거니까, 국가가 있는 거니까 네가 압류했던 그때로 가서, 그 장소로 가서 돌려주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압류 해제 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 하는 게 아니고 뭐 원칙적으로 인도 당시 물건이 소지하는 장소에서 한다는 거. 이렇게 가볍게 봅시다, 여러분. 민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7번. 자,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복 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뭐는 안 돼? 매각해버리는 건 안 돼. 그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압류 자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 2, 3, 4, 5번은 여러분 아까하고 똑같아요. 세법이 인정하는 유예기간들이야. 납부기한 연장기간이고 이때는 압류하면 안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채권 압류의 효력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계속 수입의 채권 압류는 압류 후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의 효력이 맺힌다 라고 했는데 요 1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사한 채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급여 채권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내가 체납을 했어. 근데 나라에서 이 내가 급여 채권이란 걸 압류했대요. 나는 여러분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회사에서 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생기겠지. 일을 계속 한다면. 그죠? 그 경우에 급여 채권을 나라에서 내가 체납을 해서 압류해 갔다고 하면 그 압류의 효력, 급여 채권을 압류해 간 효력은 지금 급여는 계속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 체납액을 다 갚지 않았다면 그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급여 채권에 대해서 나라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생기겠지. 그 말이야, 그 말이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급여를 압류했다고 해서 딱 이번 달 급여,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100만 원이다. 그거에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급여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체납액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내 급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야. 됐죠? 1번은 그 말입니다. 계속 수입의 채권 압류라는 게 그런 걸 예를 드시면 돼요. 생각하면 돼. 급여 같은 경우 오케이 효력이 미친다는 거야.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양이 금지된다. 맞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3채무자한테 나라에서 말한다고 했잖아. 너 지금부터는 그거 채권자 옛날에 그 네가 빚을 진 그 채권자한테 갚으면 안 된다. 혹시 갚더라도 나한테 갚았으니까 나한테는 국가 너한테는 못 갚아라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그 말이에요. 제3채무자는 일단 통지서를 받았잖아. 압류됐다는. 그렇다면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채권자한테 갚으면 안 돼. 국가인 나한테 이제 갚아야지. 압류한 나한테, 채권을 압류한 나한테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변제에 대한 유효가, 그 변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3번. 4번. 다 이어지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한테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했죠. 그렇다면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뒤쪽에 봅시다. 이걸 확실히 따로 정리했나? 여러분 똑같은 설명을 할게요. 같은 말을 또 할게요. 같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대위한다는 거는 여러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거야. 나라가 채권자의 위치에 대신해서 위치한다. 그게 대위한다는 뜻이에요.
체납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보이냐? 내가 이거 채권 압류했어. 그래서 그 금액에 한해서는 내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위치한다. 그러니까 네가 채무자, 제3채무자 너는 나한테 갚아야 그 변제가 유효하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표현에 어려울 필요 없어. 이해만 하면 다 같은 말이라고요. 관할세무서장이 제3채무자한테 내가 채권을 압류했으니까 나한테 갚아라라고 압류 통지를 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신해서 위치하니까, 대위하니까 나한테 갚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됐죠? 대위한다? 맞아. 됐어.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5번. 자, 세무소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조건부 채권이야. 그래서 이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다. 요거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원보증금, 채권, 계약보증금은 우리가 약속상 조건이 달린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내가 대신 갚을게. 이런 거거든. 그런 거야. 그게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압류하고 나서 지켜봤더니 뭐다? 압류했는데 그 후에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게 확정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해제해야죠. 이해되시죠? 포인트는 2개입니다.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2번째 포인트는 그 조건부 채권을 압류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을 해제해야 돼요. 실익도 없잖아. 돌려주는 거예요. 조건이 성립해야 그 돈을 대신 내준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압류했던 그 채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도 그 채무자한테 채무자도 그 채권자한테 뭘 이제 갚을 그게 없어진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갖고 있을 실익도 없는 거예요.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압류 쪽을 이제 정리하거든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오히려 생각해보면 출제 빈도 7문제 중에 2개 혹은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출되었던 거, 저하고 강의했던 거랑 내용이 있는 것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면 땡큐야 땡큐. 국진법 7개 중에 최소 2개, 보통의 경우라면 3개까지 풀 수 있어요 우리.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거. 오케이. 뭐 조각이 17개나 돼서 너무 나는 넘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파트라고요. 됐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